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강째가 되겠죠. 직업능력개발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교재는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 순서로는 챕터 6장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고 강의 순서는 11강째가 되겠죠. 이 직능법, 약칭해서 직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능법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매해마다. 그래서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회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목적을 보시죠. 법의 목적을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기 보면 목적이 상당히 길어요. 보니까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해서 쭉 좋은 말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써놨는데 목적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또는 실업 예방 이런 것이 나오면 틀린 것이다. 그건 고용보험법에서의 목적이겠죠, 그죠? 실업 예방,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유닛 1에서 총칙을 보겠습니다. 총칙에서 1번, 이 법의 기본 원칙,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고, 기본 원칙은 잘 나오겠죠. 벌써 원칙이니까, 그죠? 여기 기출 빈도를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기본 원칙이니까 주로 존말로 많이 써놓고 있겠죠. 그 중에 두 번째 보시면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훈련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자, 여기에서 제가 강의 중에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는 팁 중에 하나. 국가와 정부, 즉 앞에 주어가 국가나 정부가 나오고 국가와 정부가 어떤 걸 주도한다.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이렇게 나오면 언뜻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정부나 국가가 어떤 걸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특히 노동관계법계에서는 국가나 정부는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가 주도해버리면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주도는 사업주나 민간이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럼 국가나 정부는 뒷짐지고 있다? 뒤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항상 여러분 시험 푸는 팁 중에 하나, 국가나 정부가 주도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자, 또 하나, 거기 네 번째 보시면 학교 교육, 학교 교육과 이런 교육기관에서 하는 일반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서 하는 이 교육은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은 학교 교육 및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출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냈느냐? 학교 교육과 관련 없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기본 원칙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영역이 바로 별도로, 자, 그 밑에 보시면 박산의 내용입니다. 기본 원칙 이 내용은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빈도로 보면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 제가 별표로 표시한다면 3개라고 그랬죠. 3개 굳이 표시한다면, 자, 거기 박스를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데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를 박스 안에서 적어 놓고 있는데요. 이걸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주. 자, 1번씩 볼게요. 자, 1번 보면 첫 번째 고령자와 장애인입니다. 고령자. 우리가 고령자는 굳이 고령자법에서 표현을 빌리자면은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죠. 좀 나이가 많은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겠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국가유공자, 우리 5.28 관련 민주유공자 등 이런 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 6번에 보면 여성 근로자가 나옵니다. 남성 근로자는 아니에요. 여성 근로자가 나오고, 우리 남자분들이 보면 성차별 글 같은데 어쨌든 법에서는 여성 근로자는 우대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그러면 대기업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8번, 9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8번, 9번을 연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에 일용 근로자, 매일매일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법상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런 근로자란. 자, 그 다음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뭐 나중에 기간제법에 또 따로 나옵니다만, 이 단시간 근로자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시간이 서로 다르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보다 근로시간이 적게 계약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그냥 쉽게 줄이면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일시적, 한시적으로. 한 달이면 끝나요. 1년이면 공사 끝나요. 이런 거. 특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 3년이면 끝나요. 이런 거. 그건 뭐 끝나는 게 예정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 9번 보니까 파견 근로자. 파견 회사를 통해서 파견 가서 자기 회사 소속은 A인데 일은 B나 C가 사는 이 파견 가서 하는 이게 파견 근로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훈련 실시할 때 우대해서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8번, 9번을 합쳐서 우리가 통칭 무슨 근로자라고 부를 수가 있다? Yes,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그렇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다음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중요시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보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여러분 기간에 정함이 없는 여기 보면 기간에 8번에 보면 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었죠. 이게 왜 이렇게 구분되냐 하면은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법에서는 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이런 말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근로자를 편의상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로 굳이 구분한다면 그 구분의 기준 중에 하나가 기간이거든요. 자, 기간을 정함이 있는이라고 하면 뭐 하루, 뭐 한 달, 1년, 2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특정하게 정하면 기간제가 되고 이 사람이 바로 비정규직이 되는 거죠. 정규직이 아닌. 왜냐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한 기간만 고용되고 끝나는 것이니까 재계약해 줄 보장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면 이 어떤 의미는 이런 의미죠. 자, 만약 2021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한다고 하면 1월 31일까지 하면 이게 기간제가 되는 거죠. 기간을 정한. 그런데 끝난 날짜를 정하지 않는 이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한 날짜는 있는데 끝난 날짜는 없는데 언제까지 일하는 거예요? 90, 100살까지? 뭐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니고 회사 규정에 보면은 우리 회사 사규, 취업규칙,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인데 우리 흔히 규정에 보면 정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법정 저 60세인데 60세로 딱 정해놓고 있으면 끝나는 날은 종기라고 하는데 끝난 날은 60세까지구나 이런 의미가 되죠. 이게 우리 정년인데 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정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크게 드문 일이고 대개 정년을 정해야 되는데 정년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니까 보기 중에 하나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그럼 이게 정규직이거든요. 중요시 대상이 아니죠. 그죠? 자, 또 하나 보기. 비진학 청소년이 나왔어요. 자, 이거 잘 보시죠.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우리가 다른 말로 학교 밖 청소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비진학 청소년은
자, 이게 상식하고 다른 건데, 자,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비진학 청소년도 당연히 직업훈련을 중요시해야 될 대상이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항상 또 강조했죠. 법규 문제는 법에 있는 그대로 푸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비진학 청소년도 훈련 중시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요시할 대상은 아닌데, 그런데 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 교재 716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로 가면 유닛 4에 가면 1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라고 되어 있고, 1번에 보면 누굴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거냐라고 쭉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4번을 보시면, 박스의 4번을 보시면 누가 나와 있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쭉 나와 있고,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 사람, 소위 비진학 청소년,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중요시해야 될 대상은 아니고 그냥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으로 나와 있을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시험 문제 이걸 냈으면 출제자가 아주 그걸 파고든 거죠. 자, 비진학 청소년은 중요시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업주도 나왔고요. 사업주도 여기 지금 보면 비정규직, 또 국가유공자,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 고령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중요시 대상이지 사업주는 직업훈련의 중요시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자, 이거 주목하십시오.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자, 어떻게 보면 생산직 근로자니까 훈련 중요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714페이지 위에 보면 코멘트, 교수님의 코멘트와 더 알아보기에 나와 있는데, 자, 코멘트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국가라는 말 앞에 주도적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비진학 청소년은 중요시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더 알아보기의 근로자. 자, 더 알아보기의 근로자를 같이 또 한번 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우리 이 시험 과목 고용 노동관계법규, 직장 노동관계법규에는 여러 개의 법률이 들어있죠. 그걸 이제 우리 합쳐서 노동관계법규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쓰고 있는데, 각 법마다 근로자란 용어는 똑같은데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용어의 정의, 이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 부를 거냐, 어떤 의미로 쓸 거냐는 것은 좀씩 다르다고 했죠, 그죠? 제가 각각 나올 때마다 이걸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또 하나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자, 근로자는 누구냐? 우리가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인 건 당연한데,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은 구직자, 취업하고 싶은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 넓게 보는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지금 이번에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 직능법,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이 법에서의 근로자도
좀 넓게 보는 근로자 개념이다. 자, 거기 더 알아보게 보면 이 법에서 근로자란, 이 법은 지금 이 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란 이 법에서 근로자란 고용된 사람뿐만 아니고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 본다. 넓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본 다른 법규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용어상에서는 근로자죠. 동일한 근로자인데 이 근로자의 개념, 의미, 정의, 용어의 정의가 고용된 자만을 말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고용된 자 외에도 아직 고용되지 않았지만 취업 의사를 가진 자, 취업 의사를 가진 자도 근로자로 보느냐, 좀 넓게 보느냐. 이건 이제 법마다 좀 다른데, 자, 첫 번째, 고용된 자만을 근로자로 보는 법은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노동관계법규 중에서 어떤 거 있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었죠. 이 근로기준법은 고용된, 취업한 걸 전제로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임금을 아직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적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업된, 고용이 된 사람 근로기준법.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었죠. 고령자법.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줄여서 고령자법.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태법, 퇴직급여 관련된 법, 퇴직 관련 법. 그래서 이 세 개 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고용된 자만을 전제했다. 고용되어서 그만두니까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그죠? 뭐 그만둔 이미 사람한테 퇴직금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 법은 고용된 자만을 전제한 반면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고용되지 않고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도 근로자로 보는 법이 또 세 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직능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매 법마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714페이지 두 번째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좋은 말 쓰는 거예요. 뭐 책무, 의무죠. 국가는, 지자체는, 사업주는, 근로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죠. 저 국가, 지자체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굳이 쓸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사업주 이렇게 해야 되고, 저 근로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뭐 협조 잘 해야 되고, 이런 거. 자, 기출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네 번째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이 실시하는 자는 뭐 국가가 될 수 있고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업훈련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실시하는 자는 훈련에 관한 상담, 취업지도, 선발 기준 마련 등을 할 때에 그냥 대강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근로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련 실시하는 자는 앞에 주체가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인데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냈어요. 문제에서 이걸 주체를 바꿔서 사업주는 이렇게 냈어요. 근데 사업주는 위에 보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는 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고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데, 밑에 4번은 상담, 취업지도, 선발 기준에 맞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야 될 책무를 지는 자는 사업주가 아니고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주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법에서는 좀 더 넓게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규 문제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4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유닛 2로 갈게요. 역시 이 직능법에서 자주 출제된 영역, 따지면 별표 3개가 바로 이 부분인데, 또 목적에 따른 구분, 우리가 훈련의 종류가 나오는데 훈련의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714페이지와 오른쪽 715페이지에서 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종류.
자, 우리가 옛날에는 직업훈련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 훈련을 두 가지로 구분했죠. 크게 훈련의 종류를. 첫 번째 어떤 걸로 구분했나요? 목적으로 구분했습니다.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실시하는 방법, 어떻게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걸로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서, 그럼 목적에서는 어떤 훈련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전혀 뭐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이제 처음 훈련을 받는 사람한테 아주 기본을 가르쳐 주는 것, 기본을 양성하는 이 양성훈련이죠. 양성훈련. 두 번째, 이미 기본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 양성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 더 높은 플러스 알파, 더 그 다음 단계를 가르치는, 이게 이제 더 높은 하면 향상이죠. 향상, 더 높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전직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이 전직이죠. 전직. 다른 걸 하고 싶어서, 자, 이 전직. 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느냐, 인터넷 통해서 우편 이 원격 사이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겠죠. 자, 첫 번째, 훈련 장소에 모아놓고 어떤 학원의 강의실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어떤 집체, 이걸 우리가 집체라는 표현을 써요. 훈련 장소에 모아놓고 하는 것. 자, 우리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체 교육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한 곳에 모아놓고 훈련 장소에, 이게 집체 훈련이에요. 자, 두 번째, 모아놓고 하는데, 한 곳에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장소가 실제 일을 하는 곳. 뭐 현대차면 현대차 생산 라인 공장 안에서, 사무직이면 사무실 안에서 직접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현장 훈련,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거. 이 집체는 일하는 현장이 아니고 어떤 이런 교실이나 학원에 한 곳에 모아놓고 이 집체. 구분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원격인데요. 원격. 자,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원격, 리모트 에듀케이션, 리모트 트레이닝, 어떤 여러 가지 매체, 뭐 인터넷, 뭐 라디오, 우편,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 게 원격 훈련인데,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할 것은 우리는 실제로 원격 훈련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누가 원격 훈련의 말 써요? 뭐라고 쓰죠? 그런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받는 교육을 요즘 우리가 뭐 사이버, 아니면 이러닝, 뭐 또 우리 통신교육, 또 이제는 우편교육, 또 뭐 스마트 러닝, 온라인, 이런 표현을 쓰지 누가 원격이라고 쓰느냐 말이죠. 그런데 노동법의 공식 용어는 원격 훈련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훈련 방법에 따른 훈련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중에 뭐 사이버 교육, 이러닝, 온라인, 스마트 러닝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아셨죠? 예,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꼭 집체 현장만 따로따로, 원격은 또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혼합할 수도 있잖아요. 야, 요즘 여러분 브랜디드 러닝, BL이라고 해서, 그죠? 많이 써죠. 아마 이게 교육, 뭐 인사 이런 쪽 해보시면 그만 이해하실 거예요. 블렌디드 러닝, BL 과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어떤 뭐 노동법 과정, 5일 과정인데, 처음 이틀 과정은 뭐 10시간은, 20시간은 일러닝으로, 즉 원격 훈련이죠. 이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러닝 교육을 먼저 사이버를 수강하고, 그 수강한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 모여서 집체, 어떤 연수원에 모여서 교육을 받는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방법 중에 최소 두 개 이상을 혼합해서 하는 것을 혼합훈련이라고 쓰겠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교육방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죠. 어렵지 않죠. 뭐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재를 참고할까요? 자, 714페이지 보시면 목적에 따라서 양성한다. 이것은 처음 그냥 가르치는 그 기초지란 말은 나왔고, 그죠? 두 번째, 향상, 좀 더 높은 양성 훈련을 받았거나 좀 더 높은 이런 사람한테 해주는 게 향상이고, 전직은 유사하거나 다른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사람한테 시켜주는 훈련, 이게 전직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방법, 집체, 현장, 원격, 혼합. 자, 혼합 훈련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혼합 훈련이란 전직 훈련과 향상 훈련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자, 향상 훈련, 다시 혼합 훈련은 훈련 방법 중에 두 개 이상을 결합한 거예요. 지금 기출문제에서 전직 훈련과 향상 훈련을 병행하고 결합한 훈련을 말한다. 이 전직과 향상 훈련은 훈련 목적이거든요. 목적에 따른 훈련 방법이지 방법에 따른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합 훈련은 훈련 방법, 이 네 개 훈련 방법에 따른 훈련 과정을 두 개 이상 혼합한 걸 말하는 것이지, 위에 나와 있는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을 혼합한 게 아닙니다. 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코멘트를 볼까요? 교수님 코멘트를 보면 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즉 직능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세 이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걸 또 다르게 제가 표현하면은 다음 중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하면은 15세 이상이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직업훈련도 15세 이상인 사람한테 실시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냈네요. 뭐라고 냈냐면은 직업훈련은 만 18세 미만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18세 미만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이제 말을 좀 꼬았는데, 우리가 18세 미만은 연소자라고 합니다. 연소자라고 해서 취업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었죠. 연소자는 나이가 좀 어리니까 하루 7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연장 근로는 한 주 6시간밖에 안 되고, 성인 18세 이상은 12시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주 40시간, 8시간, 18세 이상은 18세 미만 연소자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연장은 한 주 6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해 있었는데, 여기서 취업 최저 연령은 15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18세 미만도 15세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18세 미만자에게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 다음 유닛 3로 가죠. 유닛 3에서 훈련 계약과 훈련 수당. 자, 이건 어떤 거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A라는 근로자가 현대자동차 근로자니까 회사 일을 하고 임금 받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그런데 회사가 자기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한테 또 훈련을 시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걸 또 일을 주려고 하거나 또 사업 구조 조정을 해서 A라는 사업을 없애고 B라는 사업으로 가는데, B라는 사업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니까 기존에 자기 근로자한테 훈련 실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실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훈련 계약과 근로 의무. 자, 사업주와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근로자는 훈련에 따른 근로 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네, 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훈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틀린 거죠. 체결해야 한다가 아니고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하면 훈련생 신분에서 훈련을 받는 거고, 훈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훈련을 받으면 훈련생이 아니고 근로자 신분에서 훈련을 받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꼭 훈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체결할 수 있고 체결 안 해도 근로자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이거 두 번째 가로 넣기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가로 넣기. 이 훈련 계약과 권리 의무도 위에 기출 빈도 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꽤 자주 나오죠. 자, 이것도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 별표 3개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뭐냐? 직업 훈련을 받은 사람은 훈련받은 기간의 3배 안에서 근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대 5년을 넘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5년 3배, 가로 항상 5, 3. 이거 자주 나옵니다. 어떤 거냐? A라는 근로자가 훈련을 2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훈련을 2년 받았어요. 그러면 훈련 기간의 3배까지 회사에 근무하게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 하면 6년이 되죠. 그런데 거기 최대 몇 년으로 규제하고 있다? 제한 5년. 그래서 3배, 훈련 기간의 3배, 최대 5년. 5년 3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면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금 원래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걸 훈련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원래 근로자니까 근로자로 볼 거냐 어떻게 본다고요? 근로자로 본다는 거예요.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그냥 정상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냥 정상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보고 이제 처리하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이어집니다.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훈련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근로자인 거죠. 그러면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몇 시간이죠? 8시간이에요. 8시간 한도. 즉, 이 8시간 한도 내에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로자라면 8시간 한도 내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훈련을 시키는 것도 8시간 안에서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외의, 기준 근로시간 외의 8시간 외에 따로 더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합의했으니 가능한 거죠. 우리가 연장 근로도 한 주 12시간까지 가능한데 일반 18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는 이것도 합의하면 가능한 거니까 말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만약에 기준 근로시간 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 8시간 기준 시간 외에 훈련을 1시간 시켰다. 더 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원래대로 보면은 연장한 거잖아요. 연장 근로. 지금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돼. 1.5. 만약에 밤 10시간 넘어가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은 야간 근로. 우리가 야간 근로란, 자, 복습. 야간 근로란 1번 까말 타는 근무, 2번 저녁밥을 먹고 나서 하는 근무, 3번 퇴근 안 하고 계속 남아서 퇴근 시간 이후에 계속 하는 근무, 몇 번? 야근. 1번 깜깜할 때, 2번 저녁밥 먹고 나서, 3번 퇴근 안 하고 계속 남아서 쭉. 셋 다 아니라고 그랬죠. 또 헷갈렸을 것 같아. 또 1번 바보야, 바보. 깜깜할 때, 밤 9시 깜깜하지만 야근 아님. 우리가 법상 야근은 몇 시? 밤 10시부터. 이미 잘 알겠지만, 다음날 아침 몇 시? 6시 사이에 하는 게 야간 근무입니다. 아셨죠? 법상. 자, 그럼 여기서 만약 훈련을 밤 10시간 넘어서 계속 하게 되면은 야간 근무이고 야간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로한 걸로 보면.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자, 기준 근로 시간 외의 훈련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않을 수도 있다. 왜? 아니, 8시간 넘어가면은 연장 근로 수당 일주일 더 줘야 하고, 야간 10시 넘어가면은 당연히 야간 수당 줘야 되는데 왜? 이거는 훈련을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이 근로자 하던 뭐 격리, 회계, 뭐 영업, 판매, 사무 이런 원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훈련시켜주는 것은 회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근로자 본인의 자기 개발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8시간 넘어갔다고 밤 10시 넘었다고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수당을 꼭 줘야 되느냐. 그래서 안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네요. 어떤 경우는 줘야 한다. 어떤 경우에 직접 일하는 곳에서 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소나타를 조립하는 공장 안에서 사무를 보는 사무직 근로자가 자기 사무실 공간 안에서 받는 훈련이 아까 무슨 훈련? 현장 훈련. 현장 훈련. 직접 일하는 곳에서 하는 거. 이 훈련일 때는 연장 근로에 해당되면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되고 야간 근로 하면 야간 근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 충분히 했을 것 같고요. 이걸 주로 문제를 많이 변형해서 내는데 여기서 주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가로 넣기 나오고 또 하나 이 5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 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훈련, 이게 현장 훈련이거든. 훈련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자주 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7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훈련 수당. 훈련을 받으면 훈련 수당을 줘야 되냐? 만약 근로자는 임금을 원래 또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훈련 받는 훈련생한테는 훈련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예요. 자, 문제에서 지급해야 한다로 나오면 틀린 것입니다. 자, 그다음 716페이지 위에 3번. 자, 이번 11강에서 마지막이에요. 자, 거기 재회 위로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 또는 다른 말로 산업재해라고 하죠. 산재. 당연히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죠. 산업재해 해당이 되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로 다쳤더라도 졸다가 손을 다쳤더라도 국가가 즉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되면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냐? 훈련생이 훈련 받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자, 그때 재회 1호금을 지급한다는 뜻인데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훈련 시설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친 그 훈련생한테 재회 1호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하나 가로에서 보면 자, 색깔 구분해 놓은 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안 준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산재법에 적용을 안 받는 사람은 재위로금 돈을 받고 그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싹 떼먹고 안 준다고요? 그냥 입 싹 닫고?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약 이 훈련생이 산재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면 산재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요. 왜냐하면 산재법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가 아닌 원래 그 사람 업무가 아니고 훈련이지만 업무상 재해로 봐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하다가 다친 걸로 봐주고 똑같이 보상해주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산재법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한테는 굳이 안 줘도 되는 거죠. 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재회 1호금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바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재회 1호금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3번은 어떤 거냐? 2번은 특히 뭐냐? 사업자가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다가 거기서 다친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자, 다시. 현대자동차가 직접 자기 근로자 또는 훈련생을 모집해서 훈련하다가 다치겠다면 현대자동차가 당연히 부상 책임을 지는데 현대자동차가 자기네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다가 그 현대차가 아니잖아요. 장소는 다른 이제 실제 교육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다쳤을 때 그럼 누가 배상 책임을 질 거냐?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대자동차 근로자인이 소속이 현대자동차가 책임지세요. 위탁자가 그 이번에 보면은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즉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진다. 왜? 자기 근로자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 어때요? 현대자동차에서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 보냈는데 그 훈련 받다가 다쳤는데 그 다친 이유가 보니까 그 훈련기관의 어떤 시설상의 하자로 그쪽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쪽 어떤 훈련 시설의 하자로 예를 들어서 훈련 받는 중에 천장에서 천장이 떨어져서 다쳤다. 그거는 그 훈련 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때는 위탁받은 자가 즉 교육훈련 기관에서 재유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죠? 네. 거기에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말을 바꿨어요? 위탁받은 자가 즉 훈련 기관이죠. 위탁받은 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는 위탁한 자, 위탁받은 자가 아니고 위탁자가 아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지급해야 한다? 아니죠. 훈련기관 시설의 하자로 이런 것은 훈련기관, 즉 위탁받은 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위탁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3번, 동그라미 3번에 그러면 재위로금은 좋다 주는데 그 기준 계산 근거는 어디를 가지고 뭘 가지고 사업주 알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자, 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죠? 근로기준법 제8장에 재보상의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때 평균임금은 산재법이라는 법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산업재보상보험법. 산재법에서 정하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기준과 최저 기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이게 이제 최고 보상 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가지고 그걸로 계산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에서 뭐라고 냈냐면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말이 이상하죠. 최고와 최저가 있는데 그걸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린 거죠. 자, 이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첫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